안녕하세요. 저는 류지아라고 하고요. 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 이제 제 파트 자료가 조금 많이 분량이 많은데요. 이제 제가 자료에 좀 자세한 내용을 실어 두었으니까 발표는 좀 최대한 시간에 맞추려고 하고요. 한 가지는 제가 원래 말이 조금 빠른데 천천히 해야 되는 그 점이 있어서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만 시간에 맞춰 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터에서 유사산 그리고 이제 태아 기억 문제 중심을 맞춰서 이제 한국의 재생산 건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처음 파트 2개는 뭐 현황과 이제 간단한 한국에서의 법제도 현황이라서 아마 빠르게 지나갈 것 같고요. 이제 주로 길게 좀 말씀드리게 될 부분은 마지막 파트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초저출생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산이랑 사산의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산이나 사산에서 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이제 이에 발맞춰서 여성의 유사상 관련 산재 신청이 매우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하셨듯이 태아산재법의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최근에도 태아산재가 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미를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일터에서 발생 가능한 임신 관련 위험 요인이고요.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이제 뭐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조건에 따른 위험 요인이나 뭐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라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이제 2017년에 시행된 연구 중에 일하는 여성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보다 부정적 임신 결과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직종이나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 그리고 보건의료, 사회복지 영역 종사자 등에서 좀 유사산율이 높게 나타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발표된 최근 연구인데요. 이제 고용 상태의 여성이 조기 유산을 할 확률이 비고용 상태의 경우보다 1% 정도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이제 직종별로 보면 금융이나 보험업 종사자가 가장 낮았고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나 보건복지업 종사자의 유산 확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작업장 단위로는 주로는 이제 한국에서는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201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제 전자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20, 30대 집단 모두에서 자연유산이나 월경 이상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2019년에 발표된 연구는 이제 남성을 주로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의 경우 유사산 위험비가 약 1.5배가량 증가했고 이제 여기서 독특한 점 중 하나는 배우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사산 위험비가 이보다 높게 나타나서 이제 업무상 유해의 용량 반응 관계 가능성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21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이제 건보 자료를 활용해서 시행한 연구에서 업종에 따른 유산 발생 위험도를 봤는데요. 여성 노동자 중에는 이제 항공운송업의 유산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는 제조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연구 보고서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의 유사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였습니다. 앞에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시면 A 그 주황색 박스인데요. 유사산은 실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만 출생아 수 대비 비율을 그 초록색 박스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제 5년 사이에 증가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사산 비중을 보면 유사산 전체의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이제 30대 중후반이 제일 많고요. 업종별로는 여기서도 보건사회복지사업의 유사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구득해서 유사상 관련 실제 산재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약 13년치 정도의 자료를 획득했고요. 근데 전체 신청된 건수를 보면 22건으로 매우 적습니다. 근데 그중에 승인 판정이 10건, 그리고 불승인 판정이 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번 이제 6번에서 9번 보시면 이건 이제 동일한 그 직장에서 간호사들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고요. 이것이 나중에 태아산재법 제정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요건 D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상병 보시면 유산이 다수고 이제 조기 양막 파열, 뭐 자궁 내 태아 사망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업무상 요인으로는 뭐 과로, 스트레스, 교대 근무, 야간 근무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급식조리 노동에서도 나왔었듯이 이제 고열 노출로 인한 요인도 이제 유해 요인으로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승인권이랑 불승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불승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청자의 기존 유산 병력,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업무상 유해 요인이나 개인적인 감염 등이 원인으로 불승인이 됐었고요. 이제 업무적 유해 요인이 유사산에 미치는 영향이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승인된 건을 살펴보게 되면 10건 중 6건은 2019년 이후 판정된 사례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그 판정위원들에게 제시되는 그 정보량이 증가된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제 업무상 위험 요인 이외에 그 직장에서 모성 보호를 위한 업무 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실제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뭐 수락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보 또한 이제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승인권의 경우에는 여성 심사위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관련 연구에서도 계속 나왔었듯이 이제 직종 또한 10건 중 승인된 9건, 그 10건 중 9건은 대인 서비스업, 즉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업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즉 대인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나 환자, 뭐 아동 등에 대한 대응 업무는 뭐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법 제도 현황입니다. 크게는 모성보호 3법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법 하에서 이제 뭐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이나 뭐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태아 산재의 역사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보셨던 그 간호사들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아산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사회 그적인 용어로 저희가 이제 태아산재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태아산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주의료원 그 생식독성 사례였고요. 2009년에서 10년 사이 임신한 그 의료원 간호사 15명 중 5명은 유산을 하였고 4명은 선천성 심질환아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간호사들이 유산 실태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업무상 유해 요인이 확인이 되어서 2012년 이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청구를 했지만 부지급 처분이 내려졌고요. 결국 이제 소송이 제기되면서 1심, 2심 그리고 20년 4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모체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이 산재보험법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 이후 이제 1년의 여러분들의 노력과 과정을 거쳐서 21년 12월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23년 1월 12일부터 이 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게 이제 태아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었냐를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교대 근무 그리고 육체적 부담 업무, 뭐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약물 분쇄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근무하던 병동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많았고요. 대부분 이제 많게는 40% 정도는 이제 일반 시기가 불가능해서 그 튜브를 이용한 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간호사들이 약물 투여를 위해서 매일같이 FDA X나 D 등급의
알약을 그 특별한 보호 장치나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워드에서 분쇄 작업을 시행을 했고요. 이런 작업을 이제 임신 7개월까지도 지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봤을 때 유해약품이 많이 사용되거나 새로 도입된 시기와 이분들의 유산이나 선천성 질환이나 출산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시기가 일치된 바 있었고요. 이후에 이 병동에서 이 분쇄 작업이 없어지고 나서는 이런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포토 그 라인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자녀는 2004년생이고요. 자녀의 진단명은 방광요관 역류와 콩팥무 발생증 그리고 이후 10세에 발생한 IgA 네프로패시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지만 화학물질 취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과거력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한 가지는 건강검진에서 이 그 신청인 자체가 오른쪽 신장이 조금 일반인보다 작은 것이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직무 이력이랑 임신 및 출산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표시를 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분이 입사 이후에 한 9년 정도 일을 하면서 첫째를 출산을 했고요. 이때 자녀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이후에는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PC를 이용한 그냥 전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둘째를 출산하게 되는데요. 그 출산한 자녀는 선천성 질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모두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역학조사에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 환경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현황과 관련해서는 당시 자료는 확인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과거 문헌이나 이런 반도체 업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이 포토라인에서 노출 가능한 물질들은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유해 물질이 있는 작업장은 작업 환경 측정을 법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2002년부터 4년까지 이 측정 결과를 확인했을 때 해당 라인의 측정 물질은 소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토 라인이 웨이퍼 제조 공정이랑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제 웨이퍼 공정에 대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한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뭐 아래와 같은 물질들이 매우 다양하게 있었고요. 하지만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뭐 높은 수준의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노출 가능성은 여러 물질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으나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역학조사 결과의 판단이었고요. 이제 다음은 질병판정위원회 그 역학조사 자료까지 받아본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제 위원들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선천성 기형의 약 10에서 20%는 유전적 요인일 수 있으나 나머지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생식 독성 물질이 어떤 임신 주기에서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근로자는 CMR 물질에 노출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2010년 이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 간 상승 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제 밑에 부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출산이 일어나기 전에 유산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연구에서 이런 물질 노출로 인한 기형에 관한 높은 관련성이 확인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자녀의 질병은 산재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도 이제 기흥 공장에서 여기는 확산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를 했고요. 자녀의 진단명은 선천성 기도폐쇄 기관지 식도루 선천성 무신장증입니다. 나머지 배우자도 특이한 화학물질 노출이나 개인적 과거력은 없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확산 공정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웨이퍼 박스를 설비에 넣고 빼는 작업을 주로 하셨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잠깐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하셨고요. 계속 동일한 공정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처음 임신을 하였지만 그 아이는 계류 유산이 됐고요. 다시 그 공정에서 일을 하다가 2007년 임신하고 출산한 자녀가 이제 건강 손상 자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업 환경 평가에서는 뭐 특별한 화학 물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측정된 자료도 뭐 노출 수준이 높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출 평가에서 이분이 방사선 노출 가능성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실제 사업장 자료와 과거 문헌들을 검토했을 때 이제 근로자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약 이 토탈 근로 기간에서 3.35mS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종합판정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논리는 앞과 동일해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사례는 역시 삼성전자 온양 사업장의 몰드 공정 오퍼레이터셨습니다. 이분의 이제 자녀 진단명은 헐시프룬 디지즈라고 해서 전대장 무신경 결절증이고요. 이분 역시 배우자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판금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나 뭐 특별한 화학물질 취급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분은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는 퇴사를 한 상태라서 사실 앞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노출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드 공정에서 EMC를 사용하면서 이제 열 분해 산물이나 이런 고열 작업에 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화학물질 벤젠이나 포르말린 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이제 질판위에서는 유사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태아의 질병 특징을 고려할 때 벤젠이 신경 독성 물질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대장 무신경 결절증도 이제 그 초반에 배아가 발생하며 뉴럴 크레스트에서 이제 신경세포가 이동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벤젠이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봐서 이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빠 산재라고 부르는 사건이고요. 이제 남자분이십니다. LCD 사업부에서 디스플레이 설비 유지 보수를 하신 분이고요. 자녀의 진단명은 찰즈 신드롬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복합적인 기형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하신 분이고요.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화합물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양하게 이제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고요. 이 찰즈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차드진 이상이 대부분 2개 유전이었다는 유전적 연구가 있고요. 나머지 둘째, 셋째는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아빠의 생식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봤고요. 돌연변이 역시 노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노출 수준에서도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제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태아산재법의 한계 및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영역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제 부모의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태아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새롭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재생산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은 되었지만 산재 인정으로 인한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엄마한테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빠 산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고요. 하지만 생물학적 가능성이나 관련 연구들 의 근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해물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빠도 당연히 대상으로 좀 편입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도 언젠가는 자라서 일하는 사람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휴업급여라든지 이런 나머지 급여들은 미적용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연구에서 과거 제안된 바이지만 이제 건강 손상 자녀가 있을 때는 부모의 그 돌봄 시간이나 노동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모 돌봄, 휴업 급여 등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성 건강을 넘어서 재생산 건강으로라고 붙였는데요. 어쨌든 재생산이 개인을 넘어 공동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고 우리가 이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재해 인정과 보상을 넘어 이후의 삶 또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임신이랑 출산을 넘어서 좀 폭넓게 여성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정말 단순한 생물학적 부모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재생산 건강 문제를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각의 전환, 참여의 확대라고 붙였는데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뭐 다들 얘기하기 힘들지만 매우 흔한 건강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간호사들이 본인들의 건강 문제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고 조사가 이루어졌고 실제 이제 급식 조리 노동자들의 폐암 역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의 건강 경험 공유를 통해서 문제인식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성 노동자가 아직까지는 산재에서 좀 비주류로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여성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의 보완이고요. 이제 참여의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산안위 구성 등의 여성 참여를 보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식독성 물질에 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수만 가지인데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된 물질이 뭐 10,000개도 안 되고 생식독성 물질은 뭐 100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재생산 건강 관련 교육 등도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지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제가 사심을 담아서 계속 하시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하나하나 케이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사회적으로 논의도 되고 했던 이야기라서 그냥 제가 마음대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전에, 예. 저는 한국여성노동자의 배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생식독성 물질로 규정이 된 게 100개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어떻게 이걸 생식독성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결정하고 이제 뭐 연구를 통해서 결정하고 제시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이제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유해 물질을 정하고 뭐 분류하고 그 유해 정도를 결정해서 이제 법적으로 규제화하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통해서 네, 그걸 업로드 리스트에 업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넣고 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외국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 리스트업된 물질보다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적게 협소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 전공이어서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아마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MSDS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고 그 물질 개개별로 암을 일으키는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생식독성을 일으키는지 를 특별 관리 물질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칭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CMR이라고 해서 MSDS에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행 법에서 관리가 되든 안 되든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루어치 일이기 때문에 차츰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우리 간호대 교수님 막 가슴이 철렁철렁 하실 것 같은데 제가 1990년대 초반에 그 대학병원 약제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의약분업 이전이어가지고
그 모든 병원에서 쓰는 약들이 약제실에서 만들어서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간호사들이 항암제를 뭐 갈아서 조제했다, 그런 게 다 약제실에서 이루어졌었고, 당시 제가 일하던 때에도 선배 약사들이 그 약사가 하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당분간 임신도 안 하고, 제가 봤던 인근 약사는 그 일을 하다가 임신이 우연히 됐는데 그냥 자기가 알아서 유산을 시키는 것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알려진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잘 모르는 간호사한테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더 커진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용어를 지금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영어로 지금 리프로덕션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좀 잘 안 쓰고, 그러니까 여성의 몸, 여성주의 뭐 이런 쪽에서는 재생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생식 건강 쪽이기 때문에 그냥 생식으로 해서 네, 생식 건강, 뭐 생식 쪽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선생님 어디 가셨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저는 계시나요? 뭔가 재생산이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용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생식을 더 네, 쓰는 왜냐하면 게 여성이 맞는 생산을 하는 건가요? 몸이다, 막 이런 측면이 좀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재생산으로 했을 때. 그래서 반대 의견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할 이야기가 많네요.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남은 이야기는 또 우리 플로어 QA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